우리 언니는 과식증이었다.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언니의 식사량이 갑자기 늘어나기 시작했다. 원래 꽤 잘 먹는 편이기도 했지만 간식을 먹는 일도 잦아지고 식사량도 2인분은 좋게 먹을 정도가 되었다. 그리고 날이 가면 갈수록 언니의 식욕은 더해갈 뿐이었다. 이전까지 평범한 체형이었던 언니는 고등학교 3학년 여름방학쯤 되니 누가 봐도 비만으로 변해버렸다. 난 희미하게나마 언니가 과식증에 걸린 게 아닐까 의심하고 있었지만 어머니는 언니에게 거의 관심이 없어 신경도 쓰지 않았다. 언니는 성격이 얌전한 데다 부모님이랑 잘 맞지 않았다. 그 탓에 학교나 친구에 관한 이야기는 잘 꺼내지 않았었다. 언니의 성적은 평균 정도였고 운동신경도 꽤 좋은 편이었다. 친구는 그리 많지 않았지만 자주 집에 데려오거나 놀러 가기도 하고 누구에게도 싫은 표정 보이지 않고 잘 지내고 있었던 터였다. 하지만 여름 무렵이 되자 그것도 점점 뜸해져 갔다. 난 걱정이 돼서 언니에게 말했다. 언니, 괜찮아? 너무 많이 먹는 것 같아. 뭐가? 괜찮아. 나중에 운동하면 되지. 언니는 웃음이 얼버무릴 뿐이었다. 어느덧 시간이 흐르고 어머니 끝없이 먹어대는 언니가 보기 싫었는지 고함을 쳤다. 너는 집안 살림을 다 먹어들을 작정이니? 너 그렇게 계속 먹기만 할 거면 그냥 나가. 언니는 조금 슬픈 것 같은 표정을 지었지만 아무 말 없이 다음 날부터 평범한 정도로 식사량을 줄였다. 그리고 언니는 일주일이 지나도록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그 식사량을 유지했다. 과식증이 이렇게 쉽게 낫는 건가? 조금 무해하긴 했지만 언니의 변화된 모습은 다행이라 여길 뿐이었다. 하지만 이렇게 일이 쉽게 풀릴 리가 없다. 그로부터 2주가량 지난 8월의 어느 날 새벽 1시 넘어였다. 난 잠이 오질 않아 물을 마시려고 2층 내 방에서 내려와 1층 거실로 향했다. 그리고 거실 불을 켜려고 하는데 갑자기 안쪽 부엌에서 자그락하고 소리가 들려왔다. 그뿐 아니라 어렴풋한 빛도 같이 보였다.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몰래 부엌을 살펴봤다. 거기에 있던 건 언니였다. 언니는 반쯤 열린 냉장고 앞에 앉아서 일심불란하게 무언가를 먹고 있었다. 질겅거리는 소리가 들려온다. 마치 껌을 씹는 것 같은 질겅거리는 소리가. 그리고 불을 켜자 언니가 뭘 먹고 있었는지 알 수 있었다. 날고기였다. 쇠고기를 익히지도 않고 마구 뜯어먹고 있었다. 그리고 그것이 끝이 아니었다. 닭고기, 채소, 햄, 마가린, 소스와 마요네즈 같은 조미료들이 잔뜩 흩어져 있었다. 그리고 뒤쪽 서랍도 열려 건어물과 핫케이크 미스 같은 것들도 마구 널려 있었다. 언니, 왜 그래? 그리고 언니가 토한 듯한 엄청난 양의 구토물이 가득 쏟아져 있었다. 난 언니의 어깨를 잡으며 날고기를 뺏었다. 언니, 왜 그래? 뭘 먹는 거야 도대체? 하지만 언니는 이제껏 본 적도 없는 완전히 제정신이 아닌 듯한 눈초리로 나를 보며 대답했다. 언니가 걱정돼? 걱정하지 마. 언니는 괜찮아. 말투만은 평상시와 같이 아무렇지도 않은 듯한 대답이었다. 망가져버린 것 같은 언니의 모습을 보자 도저히 공포심을 참을 수 없어 나는 울부짖었다.
그리고 부모님이 뛰쳐나왔다. 이게 뭐니? 너 뭐하고 있는 거야? 야, 이게 무슨 일이야? 부모님은 제각기 설명을 구했지만 난 울음을 멈출 수가 없었고 언니는 이전처럼 조금 슬픈 듯한 얼굴로 침묵할 뿐이었다. 그리고 다시 토하기 시작한 언니를 보고 부모님은 서둘러 언니를 병원에 데려갔다. 언니는 곧바로 위세척을 받았지만 위장에 균이 들어갔을 우려가 있어 회복할 때까지 입원해 치료를 받게 되었다. 그런 사건이 터지자 그제야 부모님도 언니가 뭔가 이상하다는 걸 알아차린 듯 했다. 그렇게 얼마간의 입원 후 언니의 몸 상태는 점점 나아져 퇴원하게 되었다. 그리고 부모님은 언니를 정성스레 신경 쓰기 시작했다. 언니는 날뛰거나 폭언을 하는 것 하나 없이 항상 웃으면서 우리를 대했다. 그로부터 몇 개월 뒤 언니는 진학을 위해 공부에 힘쓰고 나도 일상생활로 돌아오게 되었다. 이전보다 조금 상냥해진 부모님과 함께 아무 일 없는 생활을 영위하고 있었다. 그리고 몇 달 지난 겨울 언니는 자살했다. 갑작스러운 일이었다. 그날은 일요일 주말이었다. 언니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친구네 집에 놀러갔던 터였다. 그날 언니는 저녁 밤늦게 집에 돌아왔다가 친구네 집에 뭘 두고 왔다며 다시 가지러 갔다 온다고 말을 한 뒤 다시 집 밖을 나가던 뒷모습이 마지막이었다고 한다. 집을 나가기 직전까지 심지어 그 전날도 언니에게 뭔가 변화는 없었다. 이전보다 조금 밝아졌을 뿐 어떤 위화감도 느끼지 못했었다. 언니는 집에서 조금 떨어진 산속에서 발견되었다. 나무에 줄을 묶어 그리고 무언가를 밟고 올라간 듯한 받침대 옆으로는 미안해요 라고 쓰여있는 유서만을 남긴 채 그렇게. 그 후 장례식도 있고 이런저런 일로 분주했기에 언니의 방은 차마 서늘대지 못하고 그대로 남겨져 있었다. 겨우 모든 일들이 끝나고 조금 안정을 찾을 무렵 난 부모님과 언니 방을 정리하기로 했다. 그리고 서랍안을 정리하다 봉제 인형과 세 권의 노트를 발견했다. 화려하지 않은 표지에는 아무것도 써있지 않았다. 난 별 생각 없이 페이지를 넘겼다. 오늘은 햄버거를 먹었다. 물론 가장 큰 사이즈로. 아, 배 아파. 저것이 또 내 이야기를 무시한다. 빨리 죽어. 기분 나빠. 벌레만도 못한 것들. 트럭이 받아버리면 좋겠네. 죽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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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트에는 소름 돋는 글귀와 붉은 볼펜으로 노트 가득 빽빽하게 적혀 있었다. 그것은 일기였던 건지 매일 페이지 하나를 가득 채울 만큼 글이 적혀 있었다. 가장 오래된 날짜는 언니가 고등학교에 입학한 날이었다. 뿐만 아니라 가장 오래된 노트 첫 표지에는 6권 더 있었지만 태워버렸어 라고 적혀 있었고 이전부터 이런 걸 썼다는 걸 알 수 있었다. 언니가 죽은 마지막 날 일기에는 날짜와 더불어 그림이 그려져 있었다. 페이지 한가운데 유치원생이 그린 것 같은 모양새로 언니가 쌩긋 웃으며 목을 매달고 있는 그림이 그려져 있었다.
지금은 나도 부모님을 원망하고 있다. 물론 언니가 저렇게 된 건 분명 내게도 책임이 있다. 그래서 나도 언젠가 언니와 같은 방법으로 목숨을 끊을 작정이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그걸 누군가에게 털어놓을 수 있었더라면, 그 누구라도 믿고 기댈 사람이 있었더라면, 한 예술가가 있었다. 그는 굶어 죽기 직전의 강아지를 전시하는 굶어 죽은 강아지를 발표했다. 게다가 이건 아직 그가 표현하려고 하는 예술의 준비 단계일 뿐이라고 선언했다. 굶어 죽은 강아지, 이것만으로도 충분히 비인간적인데 그것이 준비 단계에 지나지 않는다는 몹쓸 발언까지 하는 바람에 많은 사람들이 그 예술가를 비난했다. 그리고 이런 상황이 언론에 계속 노출되면서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었다. 예술가는 새로운 발표를 했다. 다음 전시회부터는 도살당할 강아지를 사용하겠습니다. 돕고 싶은 사람이 계신다면 자유롭게 데려가세요. 그리고 다음 전시회 날이 열렸다. 미술관에 개관하기 전부터 많은 사람들이 줄을 서서 기다렸다. 머리에 끈을 두르고 어깨끈을 맨 예술가를 비판하는 데모 집단, TV로 소식을 듣고 생전 처음 미술관에 구경 나온 일반인, 그리고 그것들을 우스꽝스럽게 찍으러 온 기자들. 1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모이자 미술관은 평소보다 빨리 문을 열었다. 그리고 미술관 문이 열리자마자 모두들 빠른 걸음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어쩜 좋아. 불쌍해. 전혀 움직일 힘이 없는 강아지가 기운 없이 엎드려 있었지만 거기 세워진 팻말은 저번과 달랐다. 돕고 싶은 사람은 자유롭게 데려가십시오. 전시회에 모인 모두가 힘없이 엎드려 있는 강아지를 바라봤다. 우척이나 고요했다. 그런 분위기 속에서 갑자기 한 노부인이 손을 들었다. 이 강아지를 제가 데려가겠소. 그러자 안에서 예술가가 나오더니 목줄을 팻말에서 풀어 노부인에게 주고 다시 안으로 들어갔다. 줄을 받은 노부인이 몸을 숙여 강아지를 쓰다듬었다. 그리고 겁에 떨고 있는 강아지를 양팔로 안아주었다. 그러자 자연스럽게 다들 박수를 쳤다. 그리고 예술가가 갑자기 또 나오더니 다른 강아지를 팻말에 묶기 시작했다. 다들 이게 대체 뭐하는 짓이냐고 따지고 들었지만 예술가는 아무렇지도 않게 오늘은 10마리 되었으니까 이제 9마리 남았어요 라고 대답했다. 어이가 없었다. 그리고 차례차례 손을 드는 사람들이 나타났다. 내가 맡을게. 아니야, 내가 데려갈 거야. 모두들 앞다투어 손을 들었다. 예술가는 강아지를 다 나눠주고 전시회를 마쳤다. 매스컴은 그 모습을 몇 번이나 방영했고 전 국민이 감동하게 되었다. 그는 후에도 열정적으로 전시회를 열었지만 굶어 죽은 강아지는 완성되지 않았다. 관람객들이 예술가가 준비한 강아지를 모두 데려갔기 때문이다. 강아지를 더 많이 준비해도 강아지를 데려가는 사람은 계속 나왔다. 그리고 어느덧 이런 소문이 돌았다. 도살당할 강아지들을 구하려고 이런 전시회를 시작했지 않을까 하는. 그러던 어느 날 예술가가 갑자기 전시회를 그만두었다. 한창 전시회가 유명해졌을 때라
모두들 궁금해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 어떤 기자가 물었다. 도살당한 강아지를 구하려고 전시회를 한다는 소문이 돕니다만 이게 사실입니까? 예술가가 대답했다. 아닙니다. 만약 그게 목적이라면 왜 전시회를 그만두겠습니까? 지당한 이야기였다. 그럼 무엇을 위해 전시회를 열었고 왜 그만두었습니까? 예술가는 대답했다. 그건 지금부터 알게 됩니다. 이제 준비가 끝났으니까 전시회를 그만뒀습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일어날 사건을 기대해주세요. 전시회는 그렇게 끝났다. 수수께끼에 쌓인 발언은 일시적으로 화제가 되었지만 후에 별다른 일이 일어나지 않았기에 곧바로 사람들 기억 속에서 잊혀져 갔다. 그리고 몇 개월이 지나자 기묘한 현상이 일어나기 시작했다. 전국 각지의 공원에서 야위고 쇠약해진 강아지가 차례차례로 방치되기 시작했던 것이다. 돕고 싶은 사람은 자유롭게 데려가세요 라는 팻말과 함께 전시회 때 강아지를 데려갔던 사람들 중에는 유행을 따르거나 착한 척하고 싶어서 손을 든 사람들이 많았고 몇 개월이 지나자 강아지를 기르기 싫어진 것이다. 강아지를 이제 어떻게 할지 고민하다 그들의 머릿속에서 떠오른 건 예술가가 썼던 그 방법. 직접 버리거나 보건소에 데리고 가는 것보다는 마음이 편했다. 이렇게 해서 굶어 죽은 강아지가 완성되었다. 많은 사람들의 더러운 손에 의해서. 어디까지나 생명은 존중받아야만 한다. 그게 인간이든 동물이든 구분짓지 않고 말이다. 이것은 내가 10년 전 겪었던 일이다. 남들에게 털어놓은 적 없는 트라우마지만 누구에게라도 말하지 않으면 정말 미쳐버릴 것만 같아 이렇게 글을 올리기로 결심했다. 당시 자동차를 산 지 얼마 되지 않았던 나는 어떻게든 차를 한 번이라도 더 탈 기회를 만들려고 안달이 난 상태였다. 그래서 그날도 좀 멀리 떨어진 곳에 위치한 바닷가까지 홀로 장거리 드라이브를 갈 계획을 짰다. 빛 하나 없는 어둑한 깊은 밤, 몇 시간을 내리 달렸을까? 갑자기 요의가 느껴졌다. 그곳은 민가 하나 없는 곳이었지만 혹여 자동차가 지나가다가 볼 수도 있으니 샛길을 타고 조금 더 들어간 곳에서 차를 세웠다. 난 노상에서 대충 볼일을 보고 운전하느라 찌뿌둥해진 몸도 풀 겸 산책 삼아 걷기 시작했다. 바닷가로 난 길을 따라 키가 껑충 큰 잡초들을 헤치며 한동안 터덜터덜 걸었다. 그리고 어디선가 벌레가 우는 듯한 소리가 어렴풋이 들려왔다. 난 가던 길을 잠시 멈추고 벌레 울음소리를 감상하였다. 고요히 울려 퍼지는 벌레 울음소리에서 어슴풀에 여성의 신음소리 같은 것이 들려왔다. 설마 야외에서 사랑을 하는 커플이라도 있는 건가? 난 짓궂은 호기심이 끌어오르기 시작했고 천천히 발소리를 죽이고는 소리의 근원지로 살금살금 다가갔다. 그리고 풀숲 너머로 언뜻 사람의 형체가 보이기 시작했다. 난 몸을 낮추고 더 잘 보이는 위치로 이동하자 한 남자가 여자 위에 올라타서 움직이는 장면이 보였다. 뭐야? 진짜로 하는 건가? 하지만 보면 볼수록 어딘가 움직임이 이상했다. 관계를 가지는 남녀치고 뭔가가 부자연스러웠다.
의문이 가득한 눈으로 지켜보던 나는 이윽고 말도 안 되는 사실을 깨달았다. 남자는 손에 칼을 그려쥐고 여자를 향해 반복해서 찌르고 있었다. 칼의 움직임에 맞추어 여자의 입에서는 기묘한 소리가 흘러나왔다. 난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은 채 그저 그 장면을 바라보았다. 여자는 손을 휘저으며 저항하려 했었다. 하지만 허공에 흔들리는 힘이 없는 손끝은 저항을 무의미하게 했다. 남자의 움직임이 반복됨에 따라 여자의 움직임도 점차 멎어갔고 남자는 행동을 멈추었다. 순간 내가 있는 반대편 방향에서 몇 명의 사람들이 이쪽으로 다가오는 기척이 들려왔다. 도움을 청해야 한다는 생각을 했다. 내가 자리에서 일어서려던 그 순간이었다. 끝났어? 다가온 그들도 한통속이었다. 나는 일어서려던 움직임을 멈추었다. 하기사 이렇게 인적이 없는 곳에 타이밍 좋게 지나가는 행위 따위 있을 턱이 없었다. 하마터면 큰일 날 뻔했다. 그때 만약 일어나서 도움을 청했더라면 난 이미 이 세상에 없었을 것이다. 요란하게도 해치웠구만. 옷에 다 튄 건 어쩌라고 그랬어. 확인사살 안 해도 돼? 아무렇지 않게 주고받는 그들의 섬뜩한 대화 속에는 가벼운 웃음소리마저도 섞여 있었다. 난 숨소리 하나 들릴까봐 필사적으로 소리를 죽였다. 잠시 후 또 누군가가 다가오는 기척이 느껴졌다. 슬쩍 고개를 들어 확인하니 그들은 얼추 5-6명은 되어 보였다. 뒤늦게 합류한 사람들은 영화 속에서나 보던 시체를 담은 까만 비닐백 같은 것을 가지고 왔다. 그들의 대화를 전부 알아듣기는 어려웠지만 언뜻 들리는 내용 속에서 내 차 번호를 언급하거나 차 외형을 설명하는 것을 미루어 봤을 때 내 차 이야기를 하는 게 틀림없었다. 그러다 갑자기 그들은 일제히 이야기를 멈추었다. 전원이 말을 멈추고 주변의 귀를 기울이고 있었다. 내 심장은 터질 듯이 뛰었다. 집에 가고 싶었다. 난 그저 죽은 듯이 웅크렸다. 한참을 주변을 살피던 그들은 주섬주섬 시체를 수습하더니 가지고 온 까만 백 속에 넣었다. 지퍼가 올라가는 소리와 물 쏟아지는 소리가 들리더니 갑자기 불쾌한 우물 냄새가 강렬하게 퍼졌다. 슬쩍 고개를 들어보니 그들은 시체를 들고 다들 어디론가 이동하고 있었다. 난 그들이 가고 난 후에도 숨소리 하나 새어나가지 않도록 가만히 있었다. 차가 몇 대 지나가는 소리가 들리더니 멀지 않은 곳에 멈췄다. 내 차가 있는 곳이야. 차문을 여닫는 소리가 들리는 순간 반사적으로 몸을 일으켰다. 난 최대한 차를 세운 곳에서 멀어지고자 바다 방향으로 필사적으로 뛰었다. 좁디 좁은 백사장을 가로질러 또 다른 풀숲으로 뛰어들어가 몸을 착착하게 엎드렸다. 핸드폰이나 지갑 전부 차 안에 두고 왔다. 그들이 만약 창문을 끼고 수색이라도 하면 내 개인정보를 다 알게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들자 미칠 것만 같았다. 일단은 날이 밝을 때까지 움직이지 않기로 했다. 몇 시간이 흘렀을까? 주변이 밝아지기 시작하면서 낚시를 하려는 사람들이 하나둘 눈에 띄었지만 난 아직 경계를 늦출 수가 없었다. 아예 환해지고 난 뒤 애완견과 산책하는 사람들이 백사장을 덮을 즈음 난 혼자 편 틈을 타 산책하는 척
겨우 풀숲을 빠져나왔다. 한참을 백사장을 어슬렁대다가 슬그머니 차를 세워둔 곳으로 가보았다. 어제 본 살인 현장에는 물론 쳐다보는 신용도 하지 않았다. 내 차 뒤편에 빨간 차 한 대가 주차되어 있긴 했지만 어제 그 사람들 차는 아닌 것 같았다. 내 차 역시 딱히 깨지거나 부서진 것 없이 멀쩡해 보였다. 아니, 그렇다고 생각했다. 그래도 만전을 기하고 싶던 나는 걷던 그대로 차를 세워둔 곳을 지나쳐 몇 킬로 떨어진 곳에 위치한 여관 지역까지 걸어갔다. 그곳에서 시간을 죽이다 다시금 차 가까이에 있는 해변으로 가서 수상한 인물이 있는지 확인하고 겨우 차에 올랐다. 시동을 걸고 긴급하게 출발시켜 도망쳤다. 고속도로에 들어서고 나서야 마음이 놓였다. 난 휴게소에 들려 물을 사 마셨다. 경찰에 연락을 할 것인가 고민이 되었지만 겁이 나서 용기가 나지 않았다. 고민에 빠져 차를 타러 돌아왔다가 나는 그것을 보고 말았다. 조수석 문에 30cm 정도의 길이로 칼로 긁은 듯한 자국이 남아 있었다. 그것을 본 나는 경찰에 신고하는 것을 포기했다. 집에는 무사히 도착했지만 그날 이후로 차는 일절 타지 않게 되어 그 차는 팔아버렸다. 그 해변에 갈 일은 앞으로도 절대 없을 것이다. (1940년대) 어느 산골 마을. 어린 소년이 집에 돌아가는 길이었다. 그런데 웬 일본 군인이 다가와서는 소년에게 말을 걸었다. 얘야, 집에 가니? 아저씨랑 잠깐 얘기 좀 하지 않을래? 소년은 별 의심 없이 다가갔다. 그러자 일본 군인은 과자 하나를 내밀었다. 그리곤 이렇게 말했다. 자, 이거 정말 맛있는 과자야. 맛있게 먹고 또 먹고 싶으면 언제든 찾아오렴. 아, 친구들도 데려오면 더 좋고. 소년은 기분이 좋아졌다. 그리고 집에 돌아가는 길. 소년은 친구들의 집에 전부 들러 이 이야기를 해주었고 그 다음날부터 어린아이들은 모두 군인에게 가서 과자를 얻어먹었다. 가끔 군인 근처에 웬 흰옷을 입은 사람들이 머무르긴 했었으나 아이들은 별 상관하지 않고 과자를 얻어먹게 되었다. 그런데 과자를 먹었던 그 아이들은 서서히 식은땀을 흘리기 시작했고 몇몇의 아이들은 심하게 앓기 시작했다. 그곳은 가난한 산골 마을이라 아이들은 병원도 잘 가지 못했다. 그나마 사정이 되는 집은 병원을 하루 종일 걸려 다녀오긴 했으나 의사들은 그저 고개를 갸우뚱할 뿐 병을 낫게 할 방도를 전혀 찾지 못했다. 그리고 한 달여가 지나자 이젠 아이들뿐만 아닌 어른들도 아프기 시작했다. 시간이 더 지나자 마을은 거의 알 수 없는 병으로 인해 거의 쓰러지기 일보 직전이 되었다. 그렇게 마을이 거의 무너져 내릴 즈음 과자를 나누어 주었던 군인이 방독면을 쓰고 흰 옷에 방독면을 쓴 사람들과 같이 마을에 나타났다. 그들은 마을 이곳저곳을
분주히 돌아다녔다. 그리고 군인들은 마을 곳곳에 기름을 뿌리기 시작했다. 그들 중 흰옷을 입은 사람 중 하나가 종이에 뭔가를 열심히 적고 있었다. 내용은 대충 이러했다. 이번 실험에 사용된 전염병균은 치사율 80% 이상으로 나타났음. 하지만 공기로는 전염이 안 되니 그 전염 속도가 다소 느린 편. 그러니 계속 반복된 실험이 필요하다고 생각됨. 다음에는 더 큰 규모의 고립된 마을을 대상으로 실험하도록 하겠음. 기록이 다 끝나자 그들은 분주하게 모여 이동했고, 마지막에 나오던 군인 하나가 자신의 등 뒤로 라이터를 던졌다. 그리고 마을은 불타올랐다. 피곤해 죽겠네. 초소벽으로 삐딱하게 기대어 있던 난 크게 하품을 하며 중얼거렸다. 귀찮아. 저녁을 며칠 앞두고 부대에 큰 훈련 일정이 잡혀버렸다. 저녁 직전에 훈련을 뛸 생각은 추호도 없었기에 중대장님께 애걸복걸한 결과 이번 주에 막 들어온 신병들과 함께 경계근무 명목으로 부대에 남게 되었다. 훈련에 빠지는 건 좋았지만 막상 야간 근무를 나오니 짜증이 일었다. 아무것도 모르는 신병에게 경계를 몽땅 맡기고 잠을 잘 수도 없는 노릇이었기에 졸지도 못하고 이렇게 툴툴거리고 있는 것이었다. 야, 뭐 재밌는 얘기 없냐? 내 옆쪽에서 긴장한 표정으로 전방을 주시하던 신병은 화들짝 놀라며 대답했다. 재밌는 이야기 말씀이십니까? 그래 이 자식아, 지금 나 피곤해 죽겠다고. 잠이 확 깰 만한 재밌는 이야기 좀 해봐. 신병은 잠시 고민하는 듯 하더니 조심스레 입을 열었다. 무서운 이야기는 어떠십니까? 무서운 이야기라 제법 흥미가 생겼다. 오, 그것도 좋지. 이야기 시작해봐. 신병은 심상치 않은 표정으로 입을 열었다. 사실 제가 귀신을 볼 수 있습니다. 생각지도 못한 말이 튀어나왔다. 신병은 내 표정을 슬쩍 살피고는 말을 이었다. 저희 외가 쪽이 무당을 하셔서 그런 것 같습니다. 무튼 귀신이란 놈들 대부분 뭐랄까, 그 모습이 말도 못하게 소름 끼치곤 합니다. 머리가 없는 귀신, 사지가 잘린 채로 굴러다니는 귀신, 눈알이 없는 귀신, 입 찢어진 귀신, 난도질 당한 귀신. 정말이지 너무 끔찍합니다. 처음 보면 일주일간은 입맛이 싹 달아날 정도입니다. 신병은 소름 끼치다는 듯 몸을 가장되게 부르르 떨었다. 제가 부대 들어와서 놀란 게 뭔 줄 아십니까? 부대 안에는 귀신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밖에선 정말 간혹 가다가 한 마리씩 보였는데 여긴 사방에서 귀신이 튀어나옵니다. 처음 부대로 들어오니 연병장 한가운데 수십 개의 사람 머리가 뒹굴거리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하나같이 웃는 얼굴로 저를 쳐다보면서 말입니다. 그리고 생각관에 들어갔는데 웬 어린애 하나가 거미마냥 바닥을 기어다니고 있었습니다.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말입니다. 그리고 치사장 앞쪽 나무에는 여자 한 명이 목을 매달고 흔들흔들거리고 혀를 허리까지 쭉 내민 채로 말입니다. 나도 모르게
마른 침을 삼켰다. 늘 봐오던 장소에 그런 것들이 있다고 생각하니 소름이 끼쳤다. 이미 잠은 저 멀리 달아난 상태였지만 난 아무렇지 않은 척 심드렁한 표정으로 물었다. 뭐 재미는 있네. 근데 지금 여기도 뭐가 보여? 신병은 조용히 주변을 둘러봤다. 난 긴장한 채 내심 없다라는 대답을 기대했다. 하지만 네, 있습니다. 신병은 초소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을 가만히 응시하며 말했다. 여학생인 것 같습니다. 자주새 반팔 교복을 입고 있습니다. 교통사고라도 당한 것처럼 피투성이고 한 손에 작은 인형이 달린 휴대폰을 들고 있습니다. 명찰에 이름이 써있는데 이름이 정수진입니다. 그리고 신병의 설명을 듣고 있던 난 잊혀졌던 기억이 떠올랐다. 철없던 학생 시절 오토바이를 타다가 미처 보지 못한 소녀. 자주색 교복에 한 손에 인형이 달린 휴대폰을 들고 있던. 그리고 그때 신병이 말을 이었다. 근데 말입니다, 김병장님. 지금 그 여학생이 김병장님을 죽일 듯이 노려보고 있습니다. 난 등줄기로 한 줄기 땀이 흐르는 걸 느끼며 기억을 더듬었다. 피 묻은 이름표에 써있던 이름 정수진. 확실히 정수진이란 이름이었다. 급히 달려온 구급차가 그 아이를 병원으로 옮겼지만 안타깝게도 목숨을 잃고 말았다. 미성년자인 탓에 비교적 가벼운 처벌만을 받은 난 유가족들에게 무릎 꿇고 사과했다. 죄송하다고, 잘못했다고 울면서 유가족들에게 사죄했었다. 하지만 1년이 채 지나지 않아 이 모든 기억들은 점차 지워져 갔다. 그리고 어느 순간 정말 까맣게 잊고 있었다. 그런 여자아이는 그런 날 원망하며 지금까지 날 따라오고 있는 것일까? 난 떨리는 목소리로 신명에게 물었다. 그 말 진짜요? 신병은 잠시 내 눈을 바라보다가 작게 미소 지으며 말했다. 거짓말입니다. 귀신을 본다.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냥 지어낸 얘기입니다. 저희 외가는 그냥 농사 지으셨습니다. 나도 모르게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하지만 그것도 잠시 그냥 지어낸 이야기라기엔 신병이 말한 학생이 내가 죽인 그 아이의 모습과 너무나 똑같았다. 그러고 보니 저 녀석의 얼굴 어딘가 익숙하다. 난 의심스러운 표정으로 신병의 얼굴을 바라보며 말했다. 야, 너 이름이 뭐랬지? 신병은 의미심장한 표정으로 대답했다. 이병 정수민. 이제야 기억나셨습니까? 이런 데서 다시 볼 줄은 생각도 못했습니다. 신병은 날카롭게 갈린 쇠붙이를 꺼내 들며 이어서 말했다. 정수진은 제 친동생 이름입니다. 아, 씨발. 좆됐네.
아직도 머리가 핑핑 돈다. 머리가 돈다는 건 두 가지의 이유가 있다. 첫째, 소주 4병은 이미 내 윗속으로 때려 박았다는 것. 그리고 두 번째로는 내 앞에 펼쳐진 상황이다. 지금 이 상황은, 그러니까 이 개 같고도 뭐라 형용할 수도 없는, 엿됐다고 볼 수밖에 없는 이 상황은 바로 사람을 죽였다는 것이다. 그럼 어떻게 죽였지? 누군가는 내게 그렇게 묻겠지. 뭐 당연한 거다. 아주 흔한 삼류 영화나 범죄 드라마 혹은 동네에서 벌어진 평범한 살인 사건의 이유들, 금전 문제나 대인관계 문제들, 뭐 다양한 이유가 있겠지만 지금 내 경우는 아주 살짝 조금 특이한 경우다. 그날 밤 친하지도 않았던 친구를 부른 내가 등신이었다. 그저 그런 별다른 것 없는 인생을 살고 있던 도중 초등학교 동창에게 전화가 왔었다. 여보세요? 자세한 내막 같은 건 시시하니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다.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당신들은 어차피 이런 얘기 해봤자 지루할 게 뻔할 것이다. 아주 뻔한 이야기일 테니 굳이 말하지 않아도 누구나 이 사건을 이해하기엔 충분할 거라고 생각한다. 어쨌거나 그 녀석을 내 자취방에 초대하여 그간 보탰던 이야기들을 나누던 도중 소주 3병을 걸치면서 녀석과 어깨동무까지 하고 별 지랄을 다 했건만 여기 뻗어있는 이 녀석이 내 학창시절 이야기를 거들먹이면서 나를 욕보일 줄은 꿈에도 몰랐었다. 그래서 홧김에 어깨를 밀쳤지만 문지방의 관자놀이를 지켜 그대로 죽어버릴 줄은 전 세계 부럽고도 모를 일이었다. 어느 누구라도 이 상황은 5만 가지 생각이 온몸을 훑고 지나갈 것이다. 뉴스 속보에 내 얼굴이 대문짝만하게 나와 쇠고랑 차서 경찰차에 처박히는 생각, 혹은 공소시효가 지날 때까지 잡히지 않고 벌벌 떨며 숨어 지내는 생각. 이도저도 아니라면 그냥 자수하고 마음 편히 깜빵에서 썩는 생각. 이 족같은 상황. 어떡하지 이걸? 한참을 고민하다 결국엔 시체 유기를 택했다. 결정을 내린 건 진짜 순식간이었다. 난 언젠가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다. 그게 언젠지는 모르겠다. 내 알바도 아니고. 일단 내 집은 아니었고 어떤 식당이었던 것으로 기억한다. 거기엔 대문짝만한 TV가 걸려 있었고 뉴스 속보가 나오고 있었다. 그때 뉴스에서 나오던 내용은 다 낡아빠진 모자를 둘러쓰고 경찰 2명에게 끌려가는 어떤 범죄자 놈이었다. 그래, 뭐 그런 건 딱히 중요하지 않다. 뉴스의 빨간 자막은 그 녀석의 재질을 나타냈고 자막은 그 범죄자 놈이 시체 유기를 해서 산속 어딘가에 묻었다는 것이었다. 그때 난 멍청하게 탁구하기를 처먹고 있었고, 야, 저런 새끼들은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저 짓을 하는 거지? 잡힐 거란 생각을 안 하는 건가? 라며 한탄을 내뱉고 있었다. 하지만 지금 내가 이거 왜 이렇게 안 빠져? 옷장에서 커다란 검은 가방이 빠지지 않아 중얼거리는 내가 그런 새끼가 될 줄은 꿈에도 몰랐다. 나에게 야, 저런 새끼들은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저 짓을 하는 거지? 잡힐 거란 생각을 안 하는 건가? 라며 제3의 누군가가 이렇게 짓거리고 있지 않을까. 여기 이사 올 때 짐 정리를 도대체 어떻게 했는지 옷장 안이 개판이었다는 것도 몰랐다. 아니,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사람을 죽이지 않았으면 옷장 속도 몰랐단 이야기가 되는 것이다.
난 커다란 검은 가방을 빼고 나서 식은 땀이 줄줄 흐른 손으로 얼굴을 한번 쓰다듬었다. 그러다 슬쩍 저기 쓰러져 있는 초등학교 동창놈을 바라보았다. 쟤는 왜 나한테 연락을 해서 이렇게 죽어버렸을까? 또 그렇게 친하지도 않았던 놈인데 난 얘를 왜 불렀을까? 또다시 한번 수만 가지의 후회가 밀려오지만 이미 끝나버린 결과를 만회할 수도 없으니 그 녀석의 머리를 들어 끙끙거리며 화장실로 향한다. 이 녀석은 도대체 뭘 처먹었길래 이렇게 무거운 거야? 그리고 얼마간의 시간이 흐른 뒤에 현재 상황이다. 20대 초중반으로 보이는 아가씨가 울상이 다 된 표정으로 내 앞에 있다. 장소는 내 방. 검은 가방은 2개. 가방이 왜 2개냐고? 지금 그대들은 의문이 들 테고 어안이 벙벙해져 있겠지. 근데 어안이 제일 벙벙한 사람은 지금 이 상황에서 나라고 할 수밖에 없다. 세상만사 내 앞을 제대로 예측할 수 없고 제대로 살아가기도 바쁜 인생이다. 인생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게 뭐냐고 나한테 묻는다면 난 타이밍이라고 말할 것이다. 타이밍만 제대로 먹혀도 인생 반쯤은 성공한 거다. 근데 내 인생은 좆됐다. 그냥 좆된 게 아니라 진짜 개좆됐다. 동창놈을 가방에 넣어 깊은 강 속에 버리라 했건만 20걸음도 못 걸어서 내 계획은 끝나버렸다. 어쨌거나 오늘의 이야기 포인트는 바로 여기다. 옆집에 나 같은 살인자가 있을 줄은 아무도 몰랐을 것이다. 범행 계기도 똑같고 범행 방법도 똑같고 범행 은닉 처리 방법도 똑같고 허나 다른 점이 있다면 성별과 나이뿐. 그 가방 들어있는 거 혹시? 정확히 10분 전 금발의 여대생이 문을 활짝 열은 나에게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몸을 숨길 여유도 없었다. 내가 문을 열고 가방을 들쳐맬 때 그녀도 끙끙거리며 나랑 똑같은 검은 가방을 들고 있었으니까. 그리고 그녀의 가방 속에도 자신이 죽인 시체가 들어있었겠지. 아, 이거요? 멍청하게 벙쪄있던 나와 별반 다를 것 없이 그녀의 상태도 굳어 있었다. 서로 그렇게 몇 분간 마주보고 있다 지금 이러고 있다간 큰일 나겠다 생각하고 가방을 있는 힘껏 집으로 다시 던지며 퍽 하는 소리가 복도에 울려 퍼질 때까지 또 가만히 있다가 문제의 그녀한테 손짓을 하면서 말을 꺼냈다. 저기 일단 들어와 보실래요? 네? 아니 빨리 그 가방은 집 안에 던져놓고 빨리요. 네. 화목한 아침 인사를 하는 것 마냥 여대생을 집 안에 들여오기는 성공했었다. 분명히 사건이 벌어지기 전의 방과 지금의 방은 똑같은데 무언가 180도 달라져 있다. 그건 이 여자가 집 안에 들어와서 그런 것도 아니고 저기 고깃덩어리가 된 동창놈 때문도 아니다. 이 말도 안 되는 상황 때문이다. 아니 어떤 놈이 운이 이렇게 지지리도 없을까? 그 검은 가방 안에 든 거 시체 맞죠? 이 여자 시선을 회피하고 몸을 베베 꼬기 시작한다. 뭐 이쯤 되면 서로 알 거 다 안 사이가 돼버렸다고 장담할 수 있다. 그러니까 너도 살인자, 나도 살인자. 아, 이거 쌤쌤이네. 핏물은 다 뺐어요? 얼핏 보면 정육점에서 고기 썰면서 들을 법한 말이지만 그 고기가 사람 고기라면 분위기가 상상도 못하게 소름 돋게 된다.
여대생은 벌벌 떨고 있다. 당연한 현상이다. 보통의 사람이라면 사람을 죽인 것만으로 제정신이 아닐 정도로 온몸이 떨릴 거다. 거기다 토막까지 냈으니 정신이 붕괴되는 거야 당연지사. 하지만 냉정해지자. 냉정해질수록 상황을 더 유리하게 볼 수 있다. 지금 난 소풍 온 게 아니다. 더더욱 지금은 공범 아닌 공범 비스무리한 목격자가 되어버린 이 여대생과 나와의 끔찍한 유대적 관계. 이걸 어찌 풀어가야 하는가? 방에서 슬슬 고약한 냄새가 풍기기 시작한다. 날이 더워서 그런지 시체가 금방 썩어가는 듯 했다. 내가 시체에 관해 물어도 이 여자 모르쇠 일간이다. 묵비권 행사다 이건가? 어차피 똑같은 입장일 텐데 앞만 가려봤자 너나 나나 이미 끝난 건 똑같다. 이쯤 되면 서로의 입을 막을 무언가가 필요했다. 입막음 될 수밖에 없는 것이라곤 당연히 서로 같은 처지에 어느 한 명이라도 이 상황을 신고했다가 어느 한쪽이 불리해질 수밖에 없을 테고 토막까지 낸 이상 경찰에 걸리고 싶지 않은 건 피차 일반이다. 그런데도 내가 입을 막을 무언가가 필요하다는 것은 나와 이 여대생 둘 중 누구 하나가 먼저 걸릴 때 일이다. 같이 걸리면 그야말로 다 끝난 거지만 그런 타이밍은 기가 막히게 또 없다. 누구 하나가 걸리면 경찰은 옆집에 사는 사람을 신문할 테고 무엇보다 옆집의 일을 알고 있는 범인은 홧김으로 옆집도 토막살인을 했습니다 라고 짓거릴 가능성이 높다. 만에 하나 그런 불상사가 생긴다면 감옥에 가는 거야 시간 문제일 것이다. 그러면 이 여자의 입을 어떻게 막아야 하는 걸까? 일단 진정하고 좀 앉아요. 저 가방은 무시하시고 일단 마실래요? 냉장고에서 음료수를 꺼내려던 순간 난 다시 냉장고를 닫았다. 여대생이 축 늘어져 입맛도 없어 보이는 창백한 표정이라 상황을 떠보는 건 상당히 어려울 듯 했다. 대학생? 대학생 맞죠? 아니 이렇게 젊은 여대생이 어떻게 시체를 토막낼 생각을 했대요? 그거 여간 힘든 일이 아닌데. 나도 토막내긴 했지만. 싱크대 앞에서 뒷머리를 긁적이며 여자를 바라본 나는 계속해서 머리를 굴려봤다. 최후의 수단은 이 여자를 죽일 수밖에 없을 것이다. 하지만 그렇게까지 한다면 경찰에 걸릴 위험은 2배로 높아질 테고 난 살인자가 아니라 타의에 의한 살인자로 남고 싶은 것이다. 그리고 여러 가지 생각을 할 때쯤 갑자기 여자가 고개를 들고는 의문이 가득한 표정을 지었다. 저기요, 아저씨. 아까부터 핏물이다, 시체다, 토막이다 이러시는데 무슨 소리세요? 뭐? 이 여자 지금 뭐라고 한 거지? 이 여자 분명히 사람을 죽인 거 아닌가? 나도 모르게 손에 들고 있던 컵을 떨어뜨렸다. 이런. 좀 더 생각을 했어야 했다. 아까 그 검은 가방에 들어있던 게 꼭 시체가 아닐 수도 있는데 왜 시체라고 확정을 지어버린 거지? 아니, 그건 당연히 시체 아닌가? 시체일 수밖에 없다. 이 야심한 새벽 3시에 사람이 들어갈 만한 큰 검은 가방을 낑낑거리고 나온다는 건 당연히 사람을 죽여서 묻으려는 게 아니겠는가? 고개를 젓는다. 현기증이 일었다. 내가 내 범죄를 사방팔방에 알려버린 꼴이 되고 만 것이다.
심호흡을 가다듬고 생각을 정리한다. 그럼 아까 들고 있던 검은 가방에 들어있는 건 도대체 뭐지? 시체가 아니라면 뭐가 들어있다는 건데? 아니, 그럼 그 검은 가방에 들어있던 건 뭔데요? 네? 그건 또 고개를 숙인다. 이 여자 또 말이 없다. 시체가 아니고선 이렇게까지 숨길 이유가 있나? 이렇게 된 이상 그 검은 가방 안에 들어있는 걸 당장 확인해보고 싶은 상황이다. 여대생은 지금 당장이라도 쓰러질 것 같은 표정이었고, 내가 그 검은 가방을 확인해본다고 한 순간 나를 뜯어말릴 기세로 나에게 달려들었다. 뭘까? 시체보다 더 숨기고 싶은 게 도대체 뭐지? 아니, 아가씨, 도대체 거기에 들은 게 시체가 아니면 뭐냐니까? 이렇게 된 이상 나도 곧대로 아가씨 못 보내겠어. 저기 있는 내 가방 안에 든 거는 뭔지 당연히 알 테고. 뭘 믿고 이대로 보내? 살인한 이유 따위야 뭔들 중요하겠어? 어쨌든 난 아가씨 가방 안에 들어있는 게 뭔지 꼭 알아야겠어. 끝까지 말을 안 하고 버티는 이 여자. 이젠 좀 짜증이 머리 끝까지 솟아오르기 시작했다. 반응을 봐서는 시체는 아닌 게 확실하다. 그렇다는 것은 이 여자는 범죄자가 아닐 것이 분명하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 섣부른 판단으로 이 여자가 내가 살인자, 게다가 토막살인범인 것까지 알아버렸다. 지금 내가 쥐고 있는 건 이 여자의 검은 가방에 들어있는 게 무엇인지 알아내는 것뿐. 생각을 해보자. 검은 가방에 시체가 아니고선 들어있을 게 무엇인지를. 방법이야 간단하다. 지금이라도 이 여자 핸드폰을 뺏고 집으로 들어가서 가방을 열어보면 끝이다. 하지만 그렇게 해서는 여자가 도망갈 수밖에 없고, 그렇다고 강제적으로 몸을 포박하자니 포박하는 과정에서 육실할 정도로 몸을 떨어댈 것이 분명했다. 그래, 기절을 시켜야겠다. 난 최대한 범죄를 더 저지르고 싶지 않다. 어떻게든 이 여자의 약점을 알아내야만 한다. 아저씨, 사람 죽이신 거죠? 여대생이 당연한 소리를 짓거리고 있다. 아까부터 시체 이야기만 지겹게 꺼내고 있었는데 그걸 대묻고 있다. 그것보다 검은 가방에 뭐가 들었는지 알려나 주지. 아니, 아가씨, 그런 질문 말고 그쪽 검은 가방에 뭐가 들었냐니까? 대답 안 해? 내가 큰 소리를 지르자 그제야 어쩔 수 없다는 듯 여대생은 입을 열기 시작했다. 난 경청할 수밖에 없었다. 궁금하시면 확인해 보세요. 진짜 신고 같은 거 안 할게요. 아니, 못해요. 전 아저씨도 그쪽 부류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저기 검은 가방 혹시 제 거랑 똑같은 거 들었나 해서 깜짝 놀라서 물어봤던 건데, 진짜 시체라니. 그것도 토막. 남일 같지가 않네요. 여대생은 이상한 말을 쏟아내고 있었다. 내가 예전에 보았던 뉴스에서 엽기적인 토막살인 사건보다 더 이상한 소리를 말이다. 그리고 오늘 동창을 토막내면서 속을 여러 번 개어낸 것보다도 더 이상한 의문의 말을 짓거리고 있었다. 그쪽 부류? 남일 같지가 않다고? 여기 가만히 있어봐, 아가씨. 아가씨 말대로 확인해보고 올 테니까. 뭔가 잘못되었다. 단단히 잘못된 건
분명했다. 근데 그게 뭔지를 잘 모르겠다. 적어도 내가 토막살인을 한 거에 대해선 아니었다. 여대생이 잠기지도 않는 집 문을 연 순간 거기엔 활짝 열린 검은 가방이 있었다. 그리고 거기엔 나와 나이가 비슷한 남자 한 명이 멍한 표정으로 날 바라봤다. 남자는 알몸이었다. 퉁, 퉁, 퉁. 사지가 잘린 창백하게 생긴 여자가 통통 뛰며 남자의 두 손에 안겨 고이 들렸다. 아, 뭐야. 형씨도 이런 부류였나? 말을 하지. 옆집 살면 좋은 거 소개해줬는데 기껏 토막까지 되고 말이야. 남자가 나에게 아쉽다는 표정을 지으며 반가운 목소리로 말을 건넸다. 동창을 토막 낼 때보다 뒤통수를 세게 맞은 느낌이었다. 이런 건 뉴스에서 본 적이 없다. 아니, 전 세계 뉴스를 통틀어서라도 이런 상황은 본 적이 없다. 그녀의 방 주위를 둘러보았다. 의수와 의죽들이 몇 개씩 널려 있었다. 그 순간 모든 퍼즐이 끼워 맞춰지듯 온몸을 타고 흐른다. 동창을 죽였을 때보다 비교도 안 되는 전율이 온몸을 타고 흘렀다. 문은 닫고 가라고. 남자의 말도 들리지 않은 채 다시 집으로 돌아가려고 했다. 어느 정도 예상이 갔다. 내 집에서 벌어질 일을. 오늘 참 족같네. 집에 들어오자 사지가 분리된 여대생이 창백한 표정으로 날 바라보고 있었다. 이제야 알겠죠. 참 우연의 일치인지 운명의 장난인지. 여대생은 나에게 넌지시 그렇게 말했다. 난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동창을 토막낼 때보다 더 떨리는 두 손으로 검은 가방을 집었다. 여대생은 그런 나를 바라보기만 했다. 집 밖을 나와 차에 시동을 걸고 트렁크에 검은 가방을 넣고 운전석에 앉아 한참을 있었다. 이제 제정신으로는 절대 못 살 거다. 잡히든가 안 잡히든가. 아씨,